우주연합의 기함 인트레피드호에는 기묘한 괴담이 돕니다. 위험한 임무가 떨어질 때마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장교들은 살아남고 붉은 셔츠를 입은 하급대원들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운명처럼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법칙을 눈치챈 대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함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죽음의 원인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황당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챕터 1. 새로운 승무원들의 도착. 인트레피드호에서 시작되는 모험. 앤드류 다리 연합우주함 인트레피드호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올라탄 달은 드디어 우주 탐험의 꿈을 실현하게 된 것이죠. 인트레피드호는 연합의 최신의 우주함 중 하나로 은하계 곳곳을 탐사하며 새로운 문명과 접촉하고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달과 함께 인트레피드호에 배치된 새로운 승무원들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지미 헨스는 엔지니어링 부서에 배치되었고 야스민 알레이는 의료진으로, 매튜 폴스는 보안부서에 합류하게 되었죠. 이들은 모두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들이었고 우주함에서의 첫 임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트레피드호의 함장은 아브람스 함장이었는데 그는 연합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지휘관이었습니다. 부함장인 큐 중령과 함께 함선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과학 담당관인 웨스트 중령, 수석 엔지니어인 첸 중령 등 경험 많은 고위 장교들이 포진해 있었죠. 이들은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베테랑들이었고 새로 들어온 하급 승무원들에게는 존경받는 상관들이었습니다. 달이 처음 배정받은 부서는 제논생물학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달은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였죠. 연구실에서는 이전 탐사 임무에서 수집된 표본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행성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트레피드호의 첫 임무는 보르가스 시스템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연합의 탐사선이 발견한 새로운 항성계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들이 몇 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상태였죠. 특히 보르가스 4번 행성은 대기 성분과 온도가 지구와 유사해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아브람스 함장은 승무원들에게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으니 모든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죠. 특히 미지의 병원체나 위험한 생명체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달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실제 탐사 임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분명 흥미진진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되기도 했죠. 하지만 아카데미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기회라고 생각하니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함선이 워프에 들어가면서 보르가스 시스템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은 연구실에서 도착 후 수행할 분석 작업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외계 생명체의 생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프로토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인트레피드호는 보르가스 시스템에 도착했습니다. 4번 행성으로 접근하면서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정말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죠. 행성 표면에는 식물로 추정되는 생명체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대기 중에서는 생물학적 활동을 시사하는 가스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아브람스 함장은 행성 표면으로 탐사팀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도 제논생물학 전문가로서 탐사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첫 번째 실전 경험이 될 예정이었죠. 함께 탐사팀에 선발된 동료들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고 보안을 담당할 보안 요원들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 최종 점검에서 모든 장비와 프로토콜이 확인되었고 탐사팀은 셔틀을 타고 행성 표면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창밖으로 보이는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었고 우주 탐험가로서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2. 이상한 패턴의 발견. 하지만 달이 기대했던 꿈같은 탐험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성 표면에 착륙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거든요. 우선 탐사팀이 설치한 센서 장비들이 원인 모를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하게 보정된 장비들이 갑자기 엉뚱한 수치들을 내뱉기 시작한 거죠. 더욱 기이한 일은 탐사팀 중 한 명인 제킨스 하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런 외상도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가 몇 분 후 깨어났는데 깨어난 후에는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의료진이 즉시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달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탐험이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탐사팀이 행성 표면을 조사하는 동안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의 보안 담당자 중 한 명인 첸상병이 정체불명의 식물에 접촉한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필사적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달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주함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트레피드호에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서서히 밀려왔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패턴은 보안 요원들의 사망률이었습니다. 달이 함선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다양한 미션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고위 장교들이나 주요 부서의 핵심 인력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거의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선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트레피드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하급 승무원들, 특히 보안부 소속 병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반면 아브람스 함장이나 큐중령, 웨스트 박사 같은 고위 간부들은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죠. 더욱 기묘한 점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행성에서의 탐사 미션 중에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독성 식물, 적대적인 외계 생명체, 원인 불명의 에너지 방출, 차원의 틈새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달은 이런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충격적인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 무대 위의 배우들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함선의 핵심 인물들은 언제나 기적적으로 위험을 피해갔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죠. 반면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하급 승무원들은 사소한 실수나 우연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달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함선의 다른 승무원 중 하나인 하나슨 병장이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슨도 최근 들어 함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패턴이 너무 기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자신과 같은 하급 승무원들이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 때마다 느끼는 묘한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의구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선의 공식적인 보고서들과 실제로 벌어진 일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들, 고위 간부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과 같은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 겪는 운명의 차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스는 달에게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함선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접근 가능한 과거 미션 기록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정말로 믿기 어려운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위험한 미션에 참가한 하급 승무원들의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고, 반대로 주요 인물들의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달과 하나슨에게 깊은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혹시 정상적인 우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챕터 3. 젠킨스와의 만남, 숨겨진 진실의 발견. 그런데 달과 하나슨이 이런 무서운 의혹들을 품고 있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자신의 개인 숙소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누군가 몰래 들어왔거든요. 달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 서 있던 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젠킨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젠킨스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보던 깔끔한 제복 대신에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거든요. 마치 몇 달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숨어 지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젠킨스는 달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문을 잠그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함선의 구석진 곳에서 몰래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달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젠킨스가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였어요. 젠킨스는 달에게 자신이 발견한 끔찍한 진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젠킨스에 따르면 인트레피드호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였어요. 이 우주선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들 같은 하급 승무원들은 단순히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였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젠킨스는 함선의 컴퓨터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데이터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니 함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마치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미션이나 전투 상황에서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젠킨스가 발견한 가장 무서운 사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키프 선장이나 하트웰 대위, 그리고 다른 주요 인물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에 빠져도 결국에는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자신들 같은 하급 승무원들은 언제든지 별것 아닌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이런 패턴을 발견한 젠킨스는 더 깊이 조사를 해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트레피드호와 그 승무원들의 모험은 사실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우주는 진짜 우주가 아니라 TV쇼의 세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달은 처음에는 젠킨스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젠킨스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니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젠킨스는 함선의 구조 자체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공간이었고, 어떤 장비들은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또한 젠킨스는 승무원들의 행동 패턴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마치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했고, 특정 상황에서는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였어요. 반면에 자신들 같은 엑스트라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대신에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젠킨스가 말하는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관계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젠킨스는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도 발견했다고 했어요. 바로 자신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진실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만약 정말로 단순한 배경인물이라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젠킨스는 달에게 자신과 함께 진실을 파헤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이 이상한 세계의 진짜 본질을 밝혀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주요 인물들이나 함선의 시스템이 자신들의 조사를 눈치챈다면 그들도 젠킨스처럼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달은 젠킨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의혹들이 확실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슨과 함께 발견했던 이상한 패턴들,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존율의 차이, 그리고 자신들이 느꼈던 묘한 소외감까지 모든 것이 젠킨스의 설명으로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젠킨스는 달에게 하나슨도 이 비밀에 끌어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 인물들에게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젠킨스가 떠난 후 달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챕터 4 내러티브의 발견. 다음 날 아침, 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슨을 찾아갔어요. 젠킨스의 제안대로 하나슨도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슨은 달의 표정만 봐도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달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하나슨에게 어젯밤 젠킨스와 나눈 대화의 모든 내용을 전했어요. 하나슨의 반응은 달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사실 하나슨도 이미 비슷한 의혹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함께 발견했던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하나슨은 이미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젠킨스의 설명은 단지 그 확신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준 것뿐이었습니다. 하나슨은 달에게 자신도 최근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지난주 임무 중에 하나슨은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을 경험했대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머릿속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슨은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젠킨스가 알려준 몇 가지 단서들을 바탕으로 그들은 함선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주요 인물들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함장과 다른 고위 장교들은 항상 매우 극적이고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행동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중요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반면에 자신들 같은 하급 승무원들은 대부분 배경 역할에 머물러 있었어요. 달과 하나슨은 또한 함선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패턴도 분석해봤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비슷한 구조를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먼저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논의되며 결국에는 주요 인물들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였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달과 하나슨은 젠킨스와 다시 만났어요. 젠킨스는
그들의 발견에 대해 듣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젠킨스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가상의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젠킨스가 제안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그는 달과 하나슨에게 다음 임무에서 일부러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깨트려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내러티브의 일부라면 스토리에 필요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임무는 외계 행성의 고고학적 유적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달과 하나스는 주요 인물들을 보조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젠킨스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임무 중에 달은 일부러 주요 발견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보통이라면 중요한 발견은 항상 함장이나 수석과학자가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달이 뭔가 중요해 보이는 유물을 발견하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하나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매번 누군가가 그의 말을 가로막거나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려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슨이 중요한 관찰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긴급한 일이 발생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달이 유적지에서 정말로 중요한 발견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이 놓친 고대 문자를 발견했는데 이 문자는 전체 임무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달이 이 발견을 보고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는 자신의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달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중요한 발견은 어느새 함장이 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달 자신은 마치 그 발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달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기억과 현실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였거든요. 하나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명히 말했던 중요한 의견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대요. 임무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모여서 그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젠킨스는 이런 일들이 예상했던 대로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내러티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개입해서 그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였습니다. 젠킨스는 이제 그들에게 더 큰 진실을 말해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달과 하나슨에게 자신들이 단순히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진짜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이 가상의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달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는 진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하나슨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젠킨스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이 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잘못된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달과 하나스는 각자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침내 자신들이 느꼈던 모든 이상한 감정들과 경험들에 대한 설명을 찾은 것 같기도 했어요. 챕터 5 현실로의 문, 박스를 통한 탈출 계획. 다음 날 아침 달과 하나스는 젠킨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새 생각해 본 결과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자신들이 정말로 현실 세계에 있는 진짜 사람들이라면 그곳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젠킨스는 그들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복잡한 도표들과 계산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상자 같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젠킨스는 그 상자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현실 세계와 이 가상의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어요. 한번 사용하면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두 세계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짜 삶을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가상의 세계에서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슨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무섭긴 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이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젠킨스는 그들의 결심을 확인한 후 박스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는 특별한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의식 패턴을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해당 인물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이 의식을 잃은 상태이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의식이 충돌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젠킨스는 또한 이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세계의 기억과 현실 세계의 기억이 섞여서 한동안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달과 하나스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젠킨스는 그들의 의지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실 세계의 시간대를 파악해야 했어요. 그곳이 밤인지 낮인지, 그리고 해당 인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젠킨스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현재 밤이었고 달과 하나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은 이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젠킨스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세계를 떠나면 여기서의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이야기의 진행에 중요한 인물들이라면 그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이 전체 스토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젠킨스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임시적인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가상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야기가 중단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젠킨스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정말로 이 세계를 떠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달은 자신의 결심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 세계에서의 삶이 편안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안 이상 계속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가상의 삶을 계속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말했어요. 젠킨스는 그들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편안한 가상세계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진실이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는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디어 실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젠킨스는 박스의 전원을 켜고 여러 가지 설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박스에서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젠킨스는 그들에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아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달이 먼저 들어가기로 했어요. 박스 안에는 편안한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머리 부분에는 특별한 헬멧 같은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젠킨스는 달에게 헬멧을 착용하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복잡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박스 전체에서 밝은 빛이 번쩍였고 달의 모습이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초 후 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젠킨스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슨에게 알려줬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 세계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하나슨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조금 긴장했지만 달의 성공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젠킨스의 조작이 시작되자 하나슨의 몸도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순간 하나슨은 젠킨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젠킨스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영원히 가상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젠킨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슨도 완전히 사라진 후 젠킨스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빈 박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 세계에 남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챕터 6. 현실 세계로의 여행. 달과 하나슨이 사라진 지 얼마 후 갑자기 젠킨스의 통신기에서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달의 목소리였어요. 달은 성공적으로 21세기 지구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카페에 앉아 있다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면서 말이죠. 젠킨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하나슨의 소식도 기다릴 일만 남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현실 세계의 생생함에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젠킨스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기로 했어요. 바로 우주함대 연대기 시리즈의 제작진들이 일하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가상세계를 만들어낸 진짜 창조주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달은 먼저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작가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달이 젠킨스가 알려준 특별한 암호를 말하자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즉시 내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스튜디오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여러 세트장에서는 다양한 SF 드라마들이 촬영되고 있었어요. 달은 자신이 알고 있던 우주선 세트와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것들은 훨씬 더 조잡해 보였어요. 벽면도 실제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조명들도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슨도 곧 합류했어요. 그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실제 비행기를 타본 것은 처음이라면서 신기해했어요. 우주선과는 전혀 다른 원시적인 기술이지만 나름대로 매력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곳에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을 닉 와인스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주함대 연대기 시리즈의 수석 작가였어요. 그의 뒤로는 여러 명의 다른 작가들과 제작진들이 따라왔습니다. 와인스타인은 달과 하나슨을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드라마 속 인물들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와인스타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어요. 달은 와인스타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상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젠킨스가 어떻게 진실을 알려줬는지, 그리고 왜 현실 세계로 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와인스타인과 다른 작가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나슨은 자신들이 경험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매번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면서도 주인공들은 항상 살아남고 엑스트라들만 죽는다는 패턴 말이죠.
와인스타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것이 드라마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작가들 중 한 명인 사라 곤살레스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드라마 속에서 살면서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달은 모든 감정과 고통이 실제와 다름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진짜였다고 말이죠. 와인스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달과 하나슨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먼저 드라마 속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젠킨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승무원들이 여전히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나슨은 더 나아가서 드라마 자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엑스트라들이 함부로 죽지 않는 이야기,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와인스타인은 그런 변화가 시청률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옳은 일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실제 생명체들의 인권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와인스타인은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사이 달과 하나슨은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면서 21세기 지구의 문화를 배워나갔어요. 인터넷이라는 신기한 기술에 특히 매료되었습니다. 우주함대의 데이터베이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며칠 후 스튜디오 경영진들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달과 하나슨도 참석했어요. 경영진들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두 사람이 드라마에 대해 보여준 정확한 지식 때문에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논의되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드라마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면 가상세계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죽음이 없도록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동시에 가상세계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달과 하나슨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챕터 7. 쇼의 종료와 귀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먼저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무의미하게 죽는 에피소드는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좀 더 지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달과 하나슨은 가상세계로 돌아가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 그 세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달은 먼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들에게 조금씩 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함선에서 일어나는 임무들이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상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승무원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TV쇼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수년 년간 같은 패턴으로 제작되어 온 드라마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청률도 고려해야 했고 기존 팬들의 반응도 중요했어요. 더욱이 가상세계의 등장인물들 중 일부는 변화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존의 방식이 익숙했거든요. 특히 함장과 같은 고위 간부들은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달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조금씩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는 식으로요. 한편 하나스는 현실 세계에서 스튜디오 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했어요. 그는 가상세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때로는 특정 에피소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이 드라마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액션과 모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성장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청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예전처럼 예측 가능한 죽음과 위험 상황이 반복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스토리를 원하는 팬들이 많았거든요. 시청률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가상세계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더 이상 매번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어요. 과학자들은 더 흥미로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엔지니어들은 창의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달도 이런 변화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선의 미션들도 더 복잡하고 지적인 도전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어요. 일부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세계에서 살아온 인물들일수록 충격이 컸어요. 달은 이런 동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비록 가상의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은 진짜였거든요. 그들 사이의 우정과 사랑도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스튜디오에서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이 드라마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의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특별한 최종 에피소드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함선의 승무원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우주를 탐험하기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평화로운 행성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달은 이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가상세계의 동료들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그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고민 끝에 달은 현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가상세계의 친구들과 제대로 된 작별을 나누었어요. 그들도 달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드라마의 마지막 촬영이 끝났어요. 스튜디오에 불이 꺼지면서 가상세계도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상세계의 등장인물들은 각자가 선택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달은 다시 원래의 현실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가상세계에서의 모험적인 삶에 비해 일상은 평범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슨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후 다른 작품 활동에서도 항상 등장인물들의 인간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달과 하나스는 가끔씩 만나서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들은 비록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상의 세계라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챕터 8. 첫 번째 이야기, 배우의 눈으로 본 진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인트레피드 우주선을 다룬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에서 말이죠.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중 한 명인 찰스 폴스는 촬영 세트장에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스는 드라마에서 젠킨스 대령이란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촬영 중에 자꾸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본에는 없는 장면들이 갑자기 펼쳐지거나 자신이 연기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폴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촬영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폴스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동료 배우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촬영 중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폴스는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제작진에게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오히려 요즘 배우들의 연기가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며 좋아했어요. 특히 등장인물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생생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폴스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촬영 중에 갑자기 자신이 정말로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우주선 같았고 동료 배우들도 단순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폴스는 달이라는 이름의 승무원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달은 이상하게도 폴슨에게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실은 드라마의 등장인물이며 폴스는 그 드라마의 배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폴스는 이것이 새로운 연출 방식이거나 즉흥 연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달은 심지어 폴슨의 실제 사생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달은 폴슨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와 폴슨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폴슨은 이 모든 것이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달이 미리 알려준 대로 촬영장에서 정확히 그대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 촬영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폴슨은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달은 폴슨에게 부탁했어요. 자신들의 세계가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죠. 특히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모든 승무원들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폴슨은 이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작가들과 제작진들에게 스토리 변경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우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졌지만 폴슨의 제안들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특히 폴슨이 제안한 안전 프로토콜이나 승무원들 간의 협력 방식들이 드라마를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런 변화를 좋아했고 드라마의 인기도 더욱 높아졌어요. 하지만 폴슨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는 달이 말했던 대로 스토리를 바꿔나가면서 실제로 그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폴슨과 달 사이의 소통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폴슨은 촬영 중에 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달과 함께 더 나은 해결책들을 찾아 나갔어요. 이런 과정에서 폴슨은 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본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이 되어 그들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는 그의 연기력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동료 배우들도 점점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 이런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드라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등장인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로 한 거죠. 결국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등장인물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폴스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라는 것이 단순히 가짜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챕터 9.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폴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폴슨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메시지는 폴슨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폴슨이 연기했던 드라마도, 그 안에서 만난 등장인물들도, 심지어 폴슨 자신의 삶까지도 모두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폴슨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사실 또 다른 누군가의 창작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자신이 연기했던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폴슨 자신도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폴슨은 정말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무대 세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집, 거리, 심지어 하늘까지도 모든 것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배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슨은 자신 바깥 어딘가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존재는 폴슨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낸 창작자라고 소개했어요. 폴슨이 연기했던 드라마도, 폴슨 자신의 삶도 모두 이 창작자가 만든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창작자는 폴슨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창작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때로는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라고 했어요. 폴슨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현실을 의식하게 된 것처럼 폴슨 자신도 이제 자신의 현실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바로 이야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슨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인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창작자는 폴슨에게 이런 구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폴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것이었어요. 창작자는 폴슨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폴슨의 이야기를 읽거나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또 다른 창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등장인물들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현실과 허구의 경계는 계속해서 흐려지고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폴슨은 이런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을 연기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의식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연기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연기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현실의 층들을 생각하니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슨과 대화하고 있던 창작자도 갑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창작자는 폴슨에게
자신도 혹시 누군가가 만든 등장인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창작자 자신도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도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깨달음은 창작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작자는 폴슨에게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이 바로 폴슨이 처음 자신의 현실을 의식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의 확장이 바로 모든 존재들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슨과 창작자는 함께 이 복잡한 현실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둘 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창작자는 폴슨에게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비록 자신들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들도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들이 이야기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폴슨은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자신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과 함께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창작자와 함께 더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그 현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창작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둘은 함께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을 그렸다면 이들은 모든 존재들이 자신들의 현실의 본질을 알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폴슨과 창작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존재는 폴슨과 창작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더 상위의 창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창작자도 폴슨과 첫 번째 창작자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상위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혹시 누군가가 만든 등장인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상위 창작자도 자신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현실의 층들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각 층의 존재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의식하게 되면 그 위의 층에 있는 존재들도 덩달아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거울 같았죠. 하나의 거울이 다른 거울을 비추고 그 거울이 또 다른 거울을 비추는 식으로 말이에요. 폴슨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깨달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동시에 이런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 층의 존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모두가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존재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이해가 그들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층의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 나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폴슨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폴슨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챕터 10 모든 이야기의 끝. 이렇게 해서 폴슨의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었어요. 폴슨이 경험한 모든 일들은 그가 속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폴슨이 깨달은 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엔터프라이즈호의 승무원들만이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모험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우주선에서 벌어진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다룬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작가들과 시나리오 작가들, 그리고 게임 개발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자신들이 만든 캐릭터들이 혹시 폴슨처럼 자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쓰고 있던 스크립트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주인공이 단순히 플롯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의식하고 반응하는 캐릭터로 바꾼 거예요. 그 결과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작가는 자신이 만든 소설 속 캐릭터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너무 많은 시련에 빠뜨렸다면서 말이죠. 물론 캐릭터들이 그 편지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작가는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창작 과정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자들이 캐릭터의 깊이와 복잡성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가 나름대로의 동기와 목표를 가진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F 장르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메타픽션적 요소들이 점점 더 많은 작품에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캐릭터들이 자신들이 허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폴슨의 이야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각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했습니다. 한편 폴슨 자신은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사실 폴슨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폴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허구의 존재인지 현실의 존재인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폴슨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엔터프라이즈호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이해가 그들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할을 더욱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보안대장은 여전히 위험한 임무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그런 임무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운명에 의해 정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는 더욱 용감하고 현명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장교는 자신이 발견하는 모든 새로운 현상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우주의 신비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연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의료장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제 환자들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각각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치료는 더욱 섬세하고 효과적이 되었어요. 환자들도 그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고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전체 우주 함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우주선의 승무원들도 점점 엔터프라이즈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엔터프라이즈호 승무원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더욱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다른 우주선의 승무원들이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엔터프라이즈호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엔터프라이즈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승무원들의 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다른 우주선의 승무원들도 엔터프라이즈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엔터프라이즈호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폴슨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진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주함대 전체가 점점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창의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승무원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존의 명령 체계와 프로토콜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우려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일부 승무원들은 기존의 규칙들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의문 제기가 오히려 더 나은 규칙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제기한 합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우주 함대의 규정들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되었어요. 결국 고위 관료들도 이런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함대 전체의 성과가 향상되었고 승무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거든요. 그들은 이런 변화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슨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종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우주선의 승무원들이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폴슨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들을 던지고 상황들을 제공했어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승무원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면 폴슨은 그에게 운명이 정말 미리 정해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무원이 지금까지 내린 선택들을 되돌아보도록 도왔어요. 그러면 그 승무원은 스스로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이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 폴슨은 그에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했어요. 외부에서 부여받는 의미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승무원이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폴슨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허구의 존재인지 현실의 존재인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체 우주의 구조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층의 존재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층들 사이의 경계가 이전보다 덜 견고해졌거든요. 때로는 허구의 캐릭터들이 자신들을 만든 작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매우 드물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작가들과 캐릭터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작가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캐릭터는 작가에게 자신의 동기를
더 명확하게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개인으로서 그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캐릭터의 요청을 받아들여 더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SF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들도 자신들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추리소설의 탐정들도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폴스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보안대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는 기꺼이 그들을 도왔어요. 하지만 폴스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엔터프라이즈 호의 다른 승무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폴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지만 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엔터프라이즈 호를 더욱 강하고 흥미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안대장은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했어요.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다른 보안대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어요. 과학 장교는 자신의 연구에 더욱 깊은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연구는 우주 전체의 과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의료 장교는 환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접근했어요. 그는 각 환자의 독특한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단순히 몸이 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졌어요. 이런 개인적인 변화들이 모여서 엔터프라이즈호 전체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호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선이 아니라 진정한 탐험과 발견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승무원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했고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폴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깨달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폴스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했어요. 그에게는 이런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였습니다. 결국 폴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모험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 말이죠. 이런 깨달음은 허구와 현실의 모든 층위에서 적용될 수 있었어요. 소설 속 캐릭터든 TV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이든 아니면 우리 같은 현실의 존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폴슨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지만 사실 이것은 진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폴슨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폴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